보겠습니다. 1번, 다음 활동을 통해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을 파악해보자. 형은 어떠한 인물이었죠? 맞아요. 둔감하고요. 솔직하고 천진난만하고요. 그리고 현실 적응력이 부족한 그런 인물이었죠. 하지만 동생에 대한 강한 형제애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갖고 있었죠. 동생은 어땠나요? 동생은 맞아요. 냉철하고요. 오연한 성격이었어요. 형에 비해서 현실을 잘 적응했고요. 형을 대하는 동생의 태도는 변화합니다. 그죠? 형을 무시하다가 그죠? 점차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게 돼요. 형제애를 느끼게 돼요. 갖게 돼요. 동생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죠. 2번 가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나상과 관련된 인물은 누구인가?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였죠? 맞아요. 형이었어요. 나상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의미했기 때문에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다음 장면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 부분 형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형은 굉장히 순수한 인물이었는데 그죠? 순수한 형의 죽음. 이게 상황이고요. 이걸 통해서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이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자, 3번 볼게요. 이 소설이 액자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이해해보자. 자, 외부 이야기에서 나와 철의 대화 장면은 1인칭 맞아요. 관찰자 시점으로 볼 수 있고요. 전쟁에서 형과 동생이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서 겪은 이야기.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죠. 그 이야기 속에서는 맞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형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런 동생의 정서가 잘 드러나고 있었고요. 어떤 형의 상황이나 정서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제시되어 있었죠. 이 소설이 액자 구조를 취하지 않고 1인칭으로 서사를 전개한다면 어떤 점이 다를지 생각해보자. 1인칭, 그죠? 1인칭일 때 만약에 주인공, 철의 입장에서 제시됐다면 그의 내면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겠죠. 반면에 전달하는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전체적인 상황의 전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외부 이야기의 결말에서 철이 한 말이다. 이를 바탕으로 액자 구조가 작품의 주제의식을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해보자. 그래서 이 액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제의식을 어떻게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넌 어떻게 생각하니? 형이란 사람의 그 모자람이라던가 혹은 둔감이라는 것을. 결국 형의 그 둔감이란 어떤 표준에 의한 의례적인 몸짓이라던가 상냥스러움, 소위 상대편의 눈치껏 적응하고 또는 냉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말이다. 그러나 동생은 그렇지 않았다. 형은 모자라고 둔감하고 했는데 그치? 잘 적응하고 냉연하지 못하는 그런 결핍이 있었는데 동생은 그렇지 않았대요. 그죠? 형과 동생이 대조적이죠. 그 표준에 의거해서 생활을 다루어 나가는 마음의 긴장을 늘 잃지 않고 있었다. 결국 그 일정한 표준의 울타리 속에서 민감하다든가 우아하다든가 교양이 높다든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역시 아버지라는 사람도 이런 표준에 의해서 큰 아들을 단념했었고 어머니는 불쌍히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포로로 잡힌 그들 형제 중에 누가 더 둔감했다고 보겠느냐? 형이냐? 동생이냐? 그 둔감이란 것은 뜻부터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누가 더? 점점점. 그리고 내 어릴 때 이름이 칠성이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본다면 맞아요. 그런데 그러나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는 누가 더 둔감했다고 보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는, 그지? 일상 속에서는 오히려 형은 모자라고 둔감하고 이런 인물이었고요. 동생은 민감하고 적응을 잘하는, 그죠? 이런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의 상황에서 오히려, 그죠? 동생이 전혀 이 전쟁의 상황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냉연하고 반응이 없어요. 형은 계속 인간적인 반응을 보였죠. 여러분, 필기가 없어졌죠? 당황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볼게요. 이 액자 소설의 구조가 어떻게 주제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 내부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죠? 순수했던 형이 전쟁의 폭력성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 그 다음에 어떤 순수한 인간성의 파괴. 그래서 이러한 내부 이야기의 주제에서 외부 이야기에서 삶의 자세와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전쟁의 비극성에 머물지 않고 올바른 삶의 자세,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인가, 그런 방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능 기출문제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게요.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북한군인데요. 그죠?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란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특히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준다. 또한 이 작품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자, 선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 나상이죠. 이 작품의 제목 나상은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의 모습을 형성한 것이다. 두 번째, 경비병은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려는 감시망을 상징한다. 맞는 설명이죠. 세 번째, 형과 동생이 계속 걸어야만 하는 강제적인 상황은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 그죠?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을 압박해오던 공포의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공포의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천진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한 저항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형이 점점 형답지 않게 조심스러운 낯색이었고 또 혼잣소리도 짓거리지 않았고, 그죠? 이랬던 그 형의 행동은 폭력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형이 그를 지켜보던 경비병의 총에 맞는 것은 감시자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는 데 따른 희생을 보여준다. 형이 비참하게 경비병의 총에 맞아서 희생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죠. 맞는 설명입니다. 나상 이렇게 정리할게요. 나상은 액자 소설이었죠.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가 철이라는 인물로부터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른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극한 상황에 대응하는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해 성찰하게 하고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 전쟁의 비극성입니다.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간직했던 형이 외부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장면에서 전쟁의 비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죠. 다음에 네 번째, 주제의식의 확장입니다. 내화와 외화를 넘나드는 한 인물, 철이죠. 철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며 작품의 주제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일상을 낯설게 하는 문학, 추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